음, 네, 일단은 이제 뭐, 첫 시간으로 하드웨어를, 뭐 AI 로직을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게임 모드로, 게임에 있는 한번 그거를 제어해보자. 근데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저야 이제 지금 여기서 일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2년 반에, 2년 반 전 처음 이제 회사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반도체 설계 안 해볼래? 라고 권유를 받고 들어와서 처음 베릴로그를 만지고 처음 납땜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거창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좀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늘 시간은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음 이제 2주 후인 2주 후에 시작하는 시간부터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환경 다 기터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한 번씩 만져가 가보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드시면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뭐 지금 슬라이드 보이는 거는 이제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가 하드웨어고 어디까지가 소프트웨어냐라고 하면은 실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저도 맥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맥북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지금 GPT 프로그램이라든지 줌 프로그램 같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맥의 OS의 그래픽이 나오는 GUI, 그리고 맥이라고 하는 가상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아래에 있는 커널까지가 모두 소프트웨어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노트북을 뜯어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진짜 그래픽 카드도 있고 내장 그래픽도 있고 뭐 CPU도 있고 하는 건데 요 친구들을 이제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물론 뜯어보면은 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네, 실제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설계를 하면은 반도체는 저희가 뭐 몇 나노, 몇 나노, 나노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나노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레이아웃, 캐드 툴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들 칩은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캐드 툴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캐드 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의 전 단계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요거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잠깐 보고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보시면은 뭐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핀이 있고, 뭐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SD램 컨트롤부터 뭐 라우터라고 있는 거 보니까 통신 관련된 칩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SoC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가지고 칩 하나에 이제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이제 이렇게 캐드 도면으로 보면 꽤 커 보이지만 실은 이것도 이제 저희 뭐 엄지손톱만 하다든지 이 정도 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눈에 잘 안 보인다. 근데 어디에나 있고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 예요. 이제 이게 하드웨어를 이제 조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눈에 안 보여서라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수학 공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학에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배울 때 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웠던 것처럼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베일로가 도대체 뭐고 게이트는 왜 쓰고 왜 010이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르는데 그냥 하드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와닿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레이아웃을 목표로 막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드웨어는 생각보다 뭐 어렵긴 하지만 저희에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음인데 아마
요거를,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시거나, 저랑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 매트릭스인데, 이제 한참 그때 이거 네오 요 자세가 유행해가지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영화를 한참 보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뭔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디지털 코드처럼 뭔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세계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매트릭스 세계는 가상 세계고 가상 세계에서 그 GUI라고 하죠. 그래픽을 보여주는 건데 그 그래픽이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 혹은 뭐 어떤 데이터였다. 라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영화를 보면은 그 네오 뒤에다 칙 이렇게 픽하고 꽂아가지고 뭐 다운로드 해주고 이제 뭐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읽어서 보내주는데 이 친구 모니터를 보셔도 그냥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01001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0과 1을 가지고 뭔가 저희가 보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이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화면이 아까 봤던 뭐 커널이나 프로그램이나 OS를 타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이 그래픽 뭐 그려내는 GPU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이 메모리라든지 혹은 이제 어떠한 CPU처럼 연산을 해야 되는 CPU에서는 다 이런 01001이 들어가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 복잡한 연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그래픽이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야 좀 느끼는 거지만, 이 오퍼레이터라는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일이 뭐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제 다 소프트웨어 공부를 할 때에도 영일 나오고요. 그 정보 처리 기사 한국에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요거에도 실은 로직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일본 온다고 그 자격증을 땄는데, 실은 저는 그때 그 회로도 관련 문제는 그냥 싹 다 포기하고 다른 거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문턱전압이 이하일 때는 이제 제로, 문턱전압 이상일 때는 1. 이거 보면은 뭔가 이상한 소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아래쪽에 약간 조금 더 이제 와닿을 만한 예시를 하나 더 얻는데, 0, 저희 방 안에 있는 형광등 켜는 스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위치 안 누르면은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를 문덕전압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전압 이상이 가해진 상태라고 하면은 스위치를 눌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러프한 점이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끔 보면 이제 스위치를 확 누르지 않고 살살살살살살 눌러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누렸을 때 그 형광등이 팍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가 점점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일정 수준의 전압이 가해지고 이제 전류는 흐르지만 그 형광등을 전체 다 켜기엔 전류가 부족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턱 전압이라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이제 전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1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 0일을 이야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이트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논리 회로들은 모두 이런 게이트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플립플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이트, 여기는 버퍼, 낸드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가지고 복합 게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캐드 툴에 있는 논리 디자인을 하나하나 다 따보면은 진짜로 다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아픈 게 많은데 여기 이 각 게이트에 들어가는 신호들이 0101인 겁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0101인 겁니다. 여기서 쓰이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AND, OR, NOT, XOR, 요게 실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and or not XOR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8서에서 비트까지 볼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아마 뭐 이제 가끔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알게 모르게 뭐 이 게이트가 뭐야, 0101이 뭐야 이라고 계속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이미 그 게이트 연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고요. 단순히 이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동작에 보이지를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합성을 하고 이걸 게이트 레벨로 이제 논리 합성과 그 변환을 했을 때 이제 논리 합성했을 때 게이트 레벨로 변환이 되면서 피로도가 쫙쫙쫙 하고 나오는 순간 아 머리 아프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101은 저희가 어떠한 컴퓨터한테 무언가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재료, 그리고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당연히 모르셔도 되고 이런 뭐 게이트 아무리 봐도 실제로 몇 번 그려보고 몇 번 틀려보고 제대로 된 거 한번 보고 이래봐야지 이해가 가니까 생각보다 0101과 게이트가 저희가 그 알고 저희의 가까이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가 뭐냐? 디자인에 베릴로그를 써요. 베릴로그 HDL도 있습니다. 이게 뭐 HDL 뭐 똑같은 거긴 하는데요. 시스템 베릴로그도 있고 이제 그런데 베릴로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레지스터 그 레벨에서 회로를 디자인하는 언어입니다. 대부분 이제 약간 C 언어 비슷하게 생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말 생편 처음 보는 와이어 여기 제가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이거는 제가 아까 만든 거예요. 2비트 덧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덧셈만 시켰어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인풋 아웃풋도 적혀 있고 와이어 레그도 적혀 있고 뭐 CLK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처음 보는 올웨이스도 적혀 있고 엣지도 적혀 있고 뭔 저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프리미티브는 나중에 지금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이제 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파이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크립트 언어기 때문에 파이썬하고 파이썬 그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파이썬의 이닛 함수를 확실하게 선언을 해줌으로써 어떤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기동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이 베릴로그는 이 파일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친구만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파일이 진짜로 잘 돼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벤치라고 해서 어떠한 제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 각 여기 들어가는 이 신호들이 어떠한 동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 테스트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막 엣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디버깅을 해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예를 들어 덧셈을 시켰는데 덧셈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이야 아직은 좀 뒤의 얘기지만 클럭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리셋은 제대로 들어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원하는 논리가 이제 게이트 레벨에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동기화되는 타이밍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웨이브 폼을 보면서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파이썬보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알아야 될 것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파이썬에서 쓰는 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로직을 비교를 해놨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도 보이기 때문에 베릴로그는 그냥 이렇게 신기한 언어다. 그 FPGA라든지 혹은 ASIC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이걸 쓴다. 베릴로그 HDL은 이제 조금 더 추상화가 잘 된 언어, C와 C++ 사이의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베릴로그를 많이 쓰고 HDL이나 시스템 베릴로그는 조금 더 최신 기술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저는 일본 얘기인데 예전에 한참 반도체로 열심히 좀 나가던 시절에 플라자 합의 맞고서 이제 좀 많이 후퇴했다는 일 때문에
제가 지금이, 그리고 요즘이야 좀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레거시 디자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베릴로그를 사용하거나 베릴로그 HDL보다는 이제 주로 베릴로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뭐 어떤 게 뭐 디자인적으로, 언어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각 설계 회사마다 각 언어에 맞춰가지고 이제 iOS 뭐 iO를 IP라든지 iOS의 디자인이나 각 그 검증하는 툴들이 셋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그걸 하나 했지만 1년 반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굉장히 엄청나고 이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릴로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베릴로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베릴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지식을 전달 드리는 거는 최대한 간략간략하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제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떤 거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회로도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그려놓은 회로도를 보면서 로직을 설명한다든지 웨이브폼을 번화가면서 디버깅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이게 문법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따로 그것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대신에 이제 이전에 조은 교수님이 좀 공유해 주셨던 그런 베일로그의 그 연습 환경, 이런 환경을 조금씩 참고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덧셈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원래 덧셈이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실은. 더 많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명확한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덧셈이냐면은 2비트의 두 수를 더합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2비트의 수를 더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기 에더.v라고 있는 요 베릴로그, 여기 서재형 님도 계시지만 소프트웨어랑 뭔가 쓰여 있는 게 다르죠. 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를 디버깅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 테스트 벤치 파일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것도 가만히 이제 보시면은 위쪽에 뭐 타임 스케일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뭐 이거 뭐야, 레지랑 와이언 보고, 뭐 이거 뭐 때문에 기술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덤프 파일 이런 건 뭐고, 여기 뭐 샵이랑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랑은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리고 컴파일 할 때도 이제 여기 있는 명령어를 하나하나 쓰기 싫기 때문에 저는 쉘 스크립트를 썼습니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뭐 세 번째 줄 iverilog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컴파일러고요. 컴파일러에서 아웃풋 에더 아웃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요 웨이브폼 파일로 바꿔주는 게 이제 네 번째 VVP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실제로 VCD 파일을 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씨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파이썬은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제 num1, num2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자 그 num1의 값만 변경을 하면서 이제 더한 값을 출력하는 스크립트를 짜서 파이썬 하고 에러다 파일을 실행을 시켰을 때 걔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베릴로가 훨씬 더 뭐 우수하다 뭐 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리고 싶었던 오늘의 메인은 요겁니다. 이제 신호 디버깅을 어떻게 하고 신호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봐주시면 좋을 거는 여기 빨간 선 있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아까 그 제가 만들었던 2비트 덧셈기의 경우에는 넘버 1, 넘버 2 라고 하는 두 개의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을 더해서 sum out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보내주는 레지스터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넘버 원, 넘버 투가 둘 다 1일 때 이제 썸아웃이라고 하는 어떠한 여기 뭐 신호에 의해 가지고 덧셈이 되는데 1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로 기본적인 덧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넘버 원이 2가 됐고 넘버 투는 그대로 1이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3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넘버 원을 3으로 올리고 넘버 투가 그대로 1이 돼서 3 더하기 1이 했는데 아이고 왜 자리저기야. 출력 결과값 보시면은 4가 아니라 제로예요. 왜지?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3 더하기 1은 4가 돼야 되는데 출력 결과값은 제로입니다. 파이썬으로 보시면은 3 더하기 1은 4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은 굉장히 뭐 많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저것 말씀드리겠지만 요지는 이제 요것들이 제가 지금 이제 십진수로 표현을 했지만 실은 이진수로 봤을 때에는 1, 1과 0, 1이 더해져서 이제 이진수끼리의 덧셈으로 캐리가 발생을 하고 근데 그 캐리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웃풋의 비트의 길이가 2비트이기 때문에 이진수끼리의 덧셈으로 캐리가 1비트가 발생을 해서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친구 영원한 바이블 스택 오버플로우의 이 비트의 오버플레이가 발생해 버려가지고 그 캐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썸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도 똑같이 2비트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짜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단순히 두 개를 덧셈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비트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해주지 않으면은 제가 원하는 숫자가 계산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만약에 비트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로직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덧셈이다. 더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오게 돼버렸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덧셈을 해가지고 제대로 덧셈이 되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짜놓은 소스 코드들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수정을 해보시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실 수 있게 환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많이 설명을 안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클럭이라든지 리셋 이 두 가지 신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자료들이나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뭔가 X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시간도 나노세크로 해가지고 뭐 500 나노세크까지 돼 있는데 이게 왜 500 나노세크까지 돌아가는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레벨에서 베릴로그로 어떤 로직을 만들어가지고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많다. 그리고 조금 복잡하다. 그리고 단순히 베릴로그에 대한 지식, 뭐 로직 게이트를 잘 만드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컴파일러라든지 이런 그 검증 설계 환경을 잘 다루는 능력, 뭐 쉘 스크립트를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캐드 툴이라고 하면은 티클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펄 등의 그런 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능력도 좀 요구가 됩니다. 동시에 이제 아까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만 동시에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익혀두면은 이거를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한국에 가지 말라고 네, 영주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거 설계하는 그 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어요, 국민한테. 네, 일단은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렇게 되는 뭐 예제 코드,
그리고 도커 환경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약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그 툴이 있어가지고 이 툴에 대한 뭐 환경 올리고 검증하고 요것들은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제가 조금 해가지고 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각자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서 직접 만져보시고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면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하드웨어고요. 조금 이제 강화학습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냥 지금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부만 이제 잘라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먼저 여기 앞부분 인풋을 조금 이제 따와가지고 보는데요. 인풋으로는 네 가지를 일단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인풋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데 뭐 먼저 현재 마리오의 상태. 마리오가 버섯 먹으면 커지고 커지면은 블록을 깰 수 있고 블록을 깨면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마리오의 현재 상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리오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음표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음표 블럭 띵 하면은 코인 나와가지고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리오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 점프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마리오의 속력과 중력 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값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리오의 현재 좌표를 알아야지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건데 이런 각 그 디텍션한 친구들까지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현재 속력과 중력을 뭐 어떻게 잘해서 어느 정도의 속력일 때 점프를 해라 라는 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인풋은 요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이 인풋들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큰 부하를 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기인데 실은 여기 나와 있는 버섯이나 블럭 그리고 파이프 같은 모든 이 장애물이나 오브젝트는 그 롬 파일 안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다 따오면 되지만 이제 저희는 FPGA에서 강화 학습을 한번 이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는 회로를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움직이는 것까지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01010도 아니고 메모리가 그 어디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까지 거리가 뭐 메모리 뭐 100번지에 들어가 있는 거를 또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 화면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한다 이건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자입니다. 첫 번째로 점수, 그리고 코인 개수, 뭐 시간, 이것들은 이미 게임팩 롬의 특정 메모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화면에서 제거해도 상관없다. 뭐 여기까지 뭐 스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뺐고요. 그리고 마리오가 결국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스테이지를 깨는 건데 스테이지는 항상 동점은 항상 마리오보다 X축으로 뭐 따지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마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X 뒤쪽에 영역은 뭐 이제 스캔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스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이제 리소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션을 할 때에는 이 스캔 데이터를 지금 여기 보이는 뭐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12개로 나누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부분 구역을 나눠서 이 구역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이제 나중에 뭔가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는 멀티스레딩으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하드웨어는 애초부터 병렬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 범위 내에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GB 값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데이터가 그 벡터로 따지면은 3000원 벡터, 3000원이 아니구나. 그 3열로 된 벡터가 아마 나올 텐데 실은 저희가 디퓨전 할 때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버섯이 갑자기 뭐 독버섯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마리오가 죽는다든지, 파이프가 파란색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파이프가 뭐 이거 그것 하면 어디 날아간다든지 이게 아니라 파이프는 파이프, 블럭은 블럭 이렇기 때문에 요 화면은 일단은 흑백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전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면은 상당히 이 영상 전처리에 있어서의 리소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실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에서 뭐 특정 뭐 몇 바이 몇 2x2, 3x3, 3x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LNN 이었던가? 하여간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엣지를 검출해서 뭐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쌓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찾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류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색깔 칠해놓은 것처럼 물음표 블럭처럼 점수를 주는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앞에 파이프처럼 점수를 주지 않는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이제 점수를 주지 않는 오브젝트보다 점수를 주는 오브젝트에 조금 더 이제 이 친구를 향한 움직임이 더 가게, 더 끌리게 뭔가 그런 AI 로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순서도에서도 보시면은 조금 안 보이는구나. 네, 점수를 주는 오브젝트와 주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찾은 다음에 이제 각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봐서 이제 뭐 점수를 얻기 위해서 혹은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조금 어떻게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로는 뭔가 그 신경망으로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 번 봐서 알겠는데 요게 레이어를 쌓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리서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 군반지, 버섯인지, 블록인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군밤면 피하든지 밟든지 버섯이면 먹든지 아니면은 블록을 깨든지 말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 이제 물음표 블록이 가장 그 점수를 얻기 위한 가중치가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물음표 블록을 현재 마리오가 얻기 위해서는 뭐 현재 마리오 속력, 물음표 블럭까지의 거리, 뭐 피타고라스 그런 걸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고 중력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속력일 때 점프를 하면 닿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점프를 해라.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물음표 블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나 더 위에 있는 이 물음표 블록까지는 뭐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는 먹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간다. 뭔가 이런 식의 조금 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이제 다 점수 주는 오브젝트니까 다 먹어라고 했다가는 버섯은 뒤로 가고 있는데 마리오가 뒤로 간다든지 뒤에 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저서야 움직인다든지 뭔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약간 키워드로서 감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서재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강화학습이니까 당연히 리워드가 필요하고 리워드를 해야겠다. 당연히 리워드를 줘야 된다라는데 리워드가 실은 어떻게 가착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리워드에는 이제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게 하나는 스코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리오가 지금 한 행동 점프를 했는지 뭐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했는지 앉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요 네 가지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리워드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이제 마리오 이거 해나가고 뭔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조금 더 필요하네라고 해서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이 실제로 소스 코드를 짜고 뭔가 구조를 만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해봤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리워드가 뭐지? 라고 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큐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는 이 큐러닝이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요 네 가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영역들을 모두 제거하는 코드, 그리고 이제 요 영역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RGB 코드에서 흑백으로 싹 다 바꾸는 코드, 그리고 이제 분할로 나눠가지고 뭔가 이제 어딘가에다가 넣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한동안은 이제 베릴로그를 가지고 베릴로가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예제들과 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제시를 해나가면서 이제 한두 달 정도는 베릴로그가 친숙해지기. 그리고 그 안에 목표는 마리오가 여기에 아까 이게 말씀을 드렸던 뭐 로직 중에서 적어도 뭐 여기 이 디텍션까지는 어떻게든 완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바빠가지고 네, 좀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도 좀 적었고 많이 이제 정리도 못했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로 해서 일단은 강하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애가 계속 시끄럽긴 한데 죄송합니다. 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귀여운걸요. 그 강학습 쪽은 그, 그 마리오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보여주셨던 그 이제 소스 코드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그 소스 코드가 예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그때 조금 설명을 좀 덜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지? 잠시만요.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 그 오픈 AI에서 만들어줬던 소스 코드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잠시만요. 어떤 자료더라? 기억이 안 나.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게 이제 오픈 AI에서 강화 학습으로 이라고 해가지고 슈퍼마리오 환경에 이제 소스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긴 소스 코드들은 다 이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설명이고 핵심은 요건데요. 요 한 줄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그 마리오가 행동할 수 있는 액션들 앞으로 가기, 점프하기, 앉기, 뒤로 가기 뭔가 이런 액션들을 뭐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행렬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랜덤 변수를 발생을 시켜서 특정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해당하는 리워드 펑션이 이제 마리오가 이제 이 전 스텝보다 앞으로 갔느냐, 그리고 마리오가 더 이 전 스텝보다 시간이 조금 더 됐느냐, 그 마리오가 죽었느냐,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리워드 펑션을 만들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간단한 마리오의 그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여기에 아마 지금 마리오가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보여는 드렸지만 이게 조금 마리오가 요것도 나중에는 다 그거 해드릴 겁니다. 다 자동화 해가지고 드릴 거고요.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마리오가 뭐야, 왜 맨날 잠시만요. 어디 간 거야? 네, 이제 보시면은 아까 그 리워드로 따지면은 마리오가 앞으로 간다? 일단은 시간이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마리오가 앞으로 가게 일단은 강화학습을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리워드 펑션에서
그 마이너스는 없을 거고요. 시간은 줄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만 이 파이프를 못 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친구들이 제시해줬지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 리워드 펑션이 단순하지 않았나.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리워드 펑션을 만들어서 참고를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해봐라 라고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워드 펑션을 주기 전에 조금 더 많은 이 마리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그 다음 스텝을 결정을 먼저 조금 더 시키고 그거에 따른 리워드를 좀 더 줘보자 라는 게 일단은 아까 제가 생각했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뭔가 코드에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신들이 마리오가 움직일 수 있는 예상 행동을 집어넣고 그냥 랜덤하게 집어넣고 리워드 펑션을 가지고 이제 특정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전부라서 아까처럼 파이프에 막혀가지고 계속 점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그 그니까 어차피 좀 고치기는 해야 되는 거네요. 리와일드 펑션을 고치든 뭘 고치든 해서 이제 잘 동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네. 그 2주 후에는 베릴로그 환경 세팅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2주 후에는 이제 제가 이번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베릴로그 예제랑, 그 다음에 환경 세팅이 들어가 있는 코드를 일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서를 작성해서 같이 보내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팅은 이제 일부러 도커를 사용하는 이유가 세팅을 안 해도 되게 하는 거거든요. 도커를 실행시키면은 다 세팅되어 있는 환경이 되게 하는 거라서. 대신에 많이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야 이제 계속해서 리눅스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친구들을 많이 쓰고 여기서 이제 뭐 빔으로 해가지고 아이코 빔으로 해가지고 이거 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위아래 이렇게 확인하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동작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실행하면은 되게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만으로 하겠지만, 이것저것 만져보시고, 이거는 뭘까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망가집니다. 그러고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이런, 지금 리눅스를 많이 다루신 분이 적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리눅스의 커맨드, 뭐 ls라든지, vi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지만 뭐 이 배시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다른 예제들도 예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키친 타이머 예제도 들어있고요. 키친 타이머 예제는 훨씬 더 복잡하게 짜여져 있고 훨씬 더 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요것과 이제 간단한 2비트 덧셈 예제들을 보면서 확인해 줘도 좋고요. 그리고 요 키친 타이머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합성을 해가지고 그 회로도를 PDF 파일로 작성해주는 툴이 있는데 그 툴까지 넣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아마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요 코드가 이거 뭐냐 이거 요 코드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동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아무 타이밍이나 막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만 눌러도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방지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이제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를 그 회로한테 안전하게 인식시키려고 몇 줄짜리 코드냐 이거. 네, 181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아까 그 2비트 덧셈짜리랑은 좀 많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금 조금씩 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대한 영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영어를 어떻게든 달아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의 목표는 베릴로그로 무언가를 하고 스스로 환경을 만든다가 아니라 최대한
이 도커라고, 도커도 실은 실행을 할 때 보면은, 네, 제가 보여드리고, 네. 지금 이제 도커 환경인데, 도커도 이제 실행을 할 때 보면은, 아이고, 제가 이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스크립트로. 그래서 요런, 심심하면은 요런 것도 한번 열어보시고, 도커 파일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서재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VS 코드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VS 코드 한번 추가해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환경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베릴로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해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중에 베릴로그 저희가 어느 정도 짤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아까 했던 AI 로직, 소프트웨어 로직을 실제로 디자인에 옮길 때 나는 디자인을 잘 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검증이 잘 안 되는지 컴파일이 안 될 때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한 에러들의 서재용 선생님은 이제 지난번에 그 모터 이슈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저한테 어떠한 뭔가 이런 이슈라든 거를 전해주실 때에는 몇 가지 이제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되겠거니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외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친구들에 익숙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당연히 설명을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이전에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그 베릴로그들을 조금 조금씩 봐주시면 이 다음에 나올 굉장히 중요한 얘기, 클럭과 리셋. 그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전자기기 고장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껐다 키는 거잖아요. 왜 껐다 킬까요? 그냥 그 수많은 많고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이런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잘 안 돌아가 하면 껐다 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리셋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클럭이라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클럭과 리셋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호에 관해서 그리고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친구의 동작을 실제로 이제 또다시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봐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아마 이제 몇 가지 예제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려가지고 실제로 한번 직접 써보셔서 표를 실행시키면은 요게 뜨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맞을까? 라는 것도 한 번씩 볼 수 있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매일 조금씩 가지고 놀면서 좀 인터페이스 좀 친숙해지도록 좀 슬랙에서 디스커션을 좀 나누다가 만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은,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건희 교수님은 맥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텔 맥 맞으신 거죠? 서재영 선생님은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거 쓰시는지? 연구실 로컬 PC는 그냥 윈도우 쓰고 있는데 연구실 서버로 우분투 22.04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서버를 쓰면은 로컬은 뭐 쓰시나요? 그냥 윈도우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우분투의 그쪽 서버로 만약에 서버에서 GUI를 돌리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드리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 제가 드리는 걸 한번 서버에 올리셔가지고 GUI에 되는지도 이거는 제가 못 하거든요. 왜냐면 그 디스플레이 IP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버 내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거 썼다 지웠다 해보고, 안 돌아가는데 그럼 싹 다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기대서 받아오고 이러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랑 맥 맞춰가지고 환경을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테스트는 다 제가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어. 지금 안 보이지만 제가 스크립트로 다 자동화를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맥에서는. 요거 엑스쿼츠라고 해가지고 네. 야,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네. 요 친구가 필요하고 뭐 다 자동화는 못하고요. 몇 가지 커맨드를 직접 매기시면은 터미널을 이렇게 켜가지고 뭐
이몇 가지 커맨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 환경 설정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라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이러면서 엄청 웃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 정도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서재 선생님은 뭐 코멘트는 없나요? 네, 저도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우선은 저도 지금 도커를 어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GPU나 이거 학습할 때 환경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라이브러리 넘파이 20, 그러니까 넘파이 1.15로 쓰는데, 어떤 라이브러리 넘파이가 1.20을 쓰면은, 이게 연구실 같은 사람끼리 쓴다고 해도 이게 꼬여가지고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연구실 서버 같은 경우 도커를 여기서 다 분리가 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보다 저도 지금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 데이터나 이러한 모델을 배포할 때 도커 형태로 WAS로 배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할 거면은 조금 이런 도커를 좀 친숙해져야 이게 내가 모델을 돌리고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배포하고 있어가지고 좀 도커는 조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어,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강화학습이랑 하드웨어 베릴로그인데 베릴로그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거 0101 약간 이산적인 값이네. 근데 컴퓨터는 결국에는 소수점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소수점 계산까지 한번 가보자.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복싱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복싱을 아예 지금 하니까 그 복싱 그 펀치랑 그 잽잽이랑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녹여내가지고 강화학습에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감사합니다. 세그멘테이션, 예. 아니,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이러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산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러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판단이나 주관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약간 이러한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에 까고 보면 컴퓨터 계산이 다 가능하니까 만약에 안에 컴퓨터 계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그냥 조금 쉬운 방법으로 안쪽에 있는 그냥 그런 계산 코드들을 잘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진짜 오브젝트 디텍션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위한 거지 솔직히 이러한 특징 같은 걸 잡기 위해서는 컨볼루션만으로 해가지고 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패치가 있으면은 그 패치 값에 대한 이런 컨볼루션을 잘 적용해가지고 그 컨볼루션 하는 값이 대충은 지금 이야기한 저 물음표가 있는 놈들을 컨볼루션을 그냥 값이 높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안인위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해석을 못하는데 컴퓨터는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실은 서정 선생님이나 조건희 교수님한테 체크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뭐, 강학습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이 되는지, 이런 판단은 너무나도 귀중한 코멘트라서 저는 방금 컨볼루션 키워드 받았기 때문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소수점 연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단적인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회사에 25년 동안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신 부장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조건희 교수님이랑 이제 FPGA에다 AI 로직 올리는 거 공부하려고 이제 수학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랑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준비 중입니다라고 했더니 소수점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6개월 이상은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어느 정도의 소수점 이하의 어느 정도의 정확도까지 이야기를 필요로 하면서 몇 비트를 쓸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정치나 이런 굉장히 엄청난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점은 조금 뒤쪽으로 가시죠, 저희. 저도 언젠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데이터로 디지털 변화하는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려면 소수점 변환기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거니까 같이 하시죠, 그거는. 네, 이상입니다. 저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PC가 보급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를 하기를 쉬운데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가 고가이고 조금 저희가 접근을 하기 어려운데 전 이걸 좀 어떻게 좀 고민이거든요, 약간. 실제로 제가 그때 맨 처음에 뭐 FPGA 보드 보고 있는 게 $400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거를 왜 FPGA 보드를 그걸 선택을 했냐면은 실은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데이터의 비트 수라든지 데이터가 몇 개가 필요하고 들어가는 로직 모델에 어느 정도의 레지스터가 필요한지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용량이 큰 놈을 사자.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한번 만져봤으니까 조금 더 익숙하겠지. 라는 것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실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용량이 낮고 좀 더 싼 놈으로 싼 친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허들은 높아져요, 당연히. 그래서 베릴로그에서 이제 저는 그게 단순히 그때 이전에 맨 처음에 조건이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처럼 그 합성해서 직접 올리는 거는 허들이 높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따라오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 반대로 이러한 그런 것들을 반도체 실제 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를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중간에 검증을 하는, 저같이 검증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FPGA 보드에 올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올려놓은 디자인 해가지고 테스터 기기 가져가서 테스트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분업화가 잘 되고 전문성이 높은 분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드웨어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언제 그 이후에 조건희 교수님이랑 뭐 다른 분들이 더 조인해 주시면 좋겠지만 점점 쌓여있는 레퍼런스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 여력이 될 때 구매를 해가지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당연히 착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둘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는 다 할 겁니다. 정말 다 할 겁니다. 시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저희 회사도 신입사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신입사원들도 조금씩 재미를 느껴가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다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환경과 이제 데이터를 남겨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여력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FPGA 보드에다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목표고요. 이상입니다. 음,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오리엔테이션 감사합니다.